오늘 이야기는 플로리다의 한 가정집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파란색 여행용 캐리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통 여행의 설렘을 담는 이 가방 안에 2020년 2월 24일 한 남자가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됐어요. 그의 이름은 호르헤 토레스. 당시 42살이었던 그는 키 157cm에 몸무게는 고작 103파운드, 약 46kg의 매우 왜소한 체격이었죠. 그를 이 좁은 가방에 가두고 지퍼를 끝까지 채운 사람은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 사라 분이었습니다. 사라는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숨바꼭질을 하던 중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시간을 되감아 확인한 그날의 기록은 그녀의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2월 23일 일요일 밤, 플로리다 윈터파크의 한 주택. 사라와 호르헤는 거실에서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사라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라는 호르헤가 스스로 파란색 캐리어 안에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호르헤의 몸집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라는 웃으면서 가방의 지퍼를 잠갔습니다. 호르헤의 손가락 2개가 나올 정도의 틈만 남겨둔 채 말이죠. 그러고 나서 사라는 위층 침실로 올라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해요. 아래층 가방 속에 갇힌 연인을 그대로 둔 채 말이죠. 사라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가 스스로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가방의 지퍼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문제의 2월 24일 월요일 아침이에요. 사라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오전 11시경 잠에서 깹니다. 가방 속에 갇힌 호르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호르에는 이미 반응이 없었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예상하나요? 즉시 911에 전화를 걸어서 심폐소생술 안내를 받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사라의 실제 기록은 전혀 달랐어요. 그녀가 911에 전화를 건 시각은 오후 1시 1분. 오전 11시에 호르헤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무려 2시간 1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121분 동안 사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경찰이 아닌 자신의 전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라는 전남편에게 빨리 우리 집으로 와달라, 호르헤가 죽은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전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전남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르헤는 이미 가방 밖으로 꺼내져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사라는 그 옆에서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죠. 전남편은 현장의 상태를 보고 경악하면서 사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아직도 911에 신고 안 했어? 당장 전화해. 결국 사라는 전남편의 독촉을 받고서야 오후 1시 1분에 911 버튼을 누릅니다. 실제 911 통화 기록에서 사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숨바꼭질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녀의 지연된 신고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 2시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왜 경찰보다 전 남편을 먼저 불렀는가?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호르의 몸에는 이미 사후 경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즉, 오전 11시에 발견됐을 때 이미 그는 사망한 지 꽤 시간이 흐른 상태였다는 뜻이에요. 경찰 현장 조사에서 사라는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고 이건 술에 취해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 보였어요. 그녀가 자진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라는 왜 그 치명적인 증거가 담긴 휴대폰을 스스로 넘겼을까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호르에는 어떤 마지막 외침을 남겼을까요? 사라는 경찰 조사 내내 우리는 즐겁게 숨바꼭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휴대폰을 아주 순순히 수사관에게 건넸죠. 어쩌면 그녀는 술에 취해 자신이 무엇을 찍었는지 정말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영상이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형사가 휴대폰의 갤러리를 연 순간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엔 사라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2020년 2월 23일 밤의 진실이 단 2개의 영상에 너무나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밤 8시 20분에 촬영됐어요. 화면 속의 파란색 캐리어는 거실 한복판에 똑바로 세워져 있었고 지퍼는 끝까지 잠겨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호르에의 억눌린 비명이 들려와요. 사라, 나 숨을 못 쉬겠어. 제발 진짜로 숨을 못 쉬겠어. 가방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46kg의 작은 몸을 가진 호르에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가방 밖에서 들려오는 사라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녀는 고통받는 연인을 보면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래, 그게 네가 나를 목졸랐을 때 내가 느꼈던 기분이야. 나도 그때 숨을 못 쉬었거든. 어때? 이제 좀 알 것 같아? 호르에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합니다. 사라, 제발 내보내줘. 하지만 사라는 캐리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툭툭 치면서 말을 이어가요. 이건 네가 나를 속이고 바람폈을 때 내가 느꼈던 고통이야. 그리고 이건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모든 짓에 대한 거야. 사라는 지금 가방 안에 갇힌 연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가방이라는 감옥에 그를 가두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아주고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이 끝나고 나서 무려 3시간이 지난 밤 11시 12분. 사라는 다시 카메라를 켭니다. 근데 캐리어의 상태가 변해 있었죠. 처음에 똑바로 서 있던 캐리어가 이제 바닥에 옆으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산소가 희박해진 호르에가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가방의 위치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호르에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공포와 싸운 그는 이제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이 꺽꺽대는 신음만 내뱉고 있었죠.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그 앞에서 차가운 조롱을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거기 있네. 정말 멍청하다.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사라는 가방 안에서 죽어가는 연인을 앞에 두고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 잠을 잤어요. 그녀는 훗날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3시간 간격으로 찍힌 이 영상들은 그녀가 호르의 상태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는 더욱 참혹했어요. 호르의 토레스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몸에는 단순히 숨이 막힌 것 외에 다른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의 이마와 두피, 그리고 특히 입술에 심한 멍과 타박상이 발견됐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르에는 지퍼 틈으로 들어오는 미세한 공기라도 마시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방 벽면에 강하게 들이받으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거죠. 또한 그의 손등과 어깨에는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왜소한 남자가 그 좁은 청가방 안에서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수사관들은 사라가 가방 위에서 물리적인 압박을 가했거나 가방을 발로 찼을 가능성도 제기했어요. 그렇게 호르에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차가운 파란색 천이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자신을 향한 연인의 저주였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보여줬을 때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 영상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 목소리인 건 알겠는데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라는 술을 방패 삼아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사라를 2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관들은 한 가지 의문에 직면합니다. 42살의 성인 남자가 어떻게 그 가방 하나를 못 열고 죽었을까? 그리고 왜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면서도 끝내 헤어지지 못했을까? 사라와 호르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연인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많은 수갑과 보석금, 그리고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쌓아 올린 독이 가득한 관계의 기록을 하나씩 들춰보려고 해요. 두 사람의 파멸적인 관계가 경찰 기록에 처음 남겨진 건 사건 발생 약 1년 반 전인 2018년 7월 25일이었어요. 당시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두 사람을 상호폭행 혐의로 모두 체포했죠. 당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사라는 호르에의 목을 졸랐다는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호르에는 경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사라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녀를 발로 차서 떼어내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요. 반면 사라는 호르에가 자신을 2층으로 데려가서 눈 주위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라의 혐의는 결국 기각됐지만 이때 이미 두 사람 사이엔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2019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호르에는 그 한 해에만 사라를 폭행한 혐의로 무려 4번이나 체포가 됩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에는 사라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유치장에 갇혔죠.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임시보호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서로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만났고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서로를 핥히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이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중독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패턴이 등장합니다. 호르에가 사라를 때려서 감옥에 갈 때마다 그를 꺼내주기 위해 보석금을 내고 보증을 선 사람이 바로 피해자인 사라 본인이었어요. 사라는 호르에가 체포가 될 때마다 매번 돈을 마련해서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폭력과 체포, 그리고 피해자에 의한 구속 해제. 이렇게 체포와 보석이 반복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구조는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호르에를 보석으로 꺼내주며 일종의 지배력을 행사했을 것이고 호르에는 왜소한 체격으로 사라에게 의존하면서도 분노를 폭발시키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진실을 짚어볼게요. 사건 당시 부검 기록에 적힌 호르의 몸무게는 103파운드, 약 46kg이었습니다. 키는 157cm 정도였죠. 42살 성인 남성치고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의 아주 왜소한 체구였어요. 반면 사라는 그보다 키도 훨씬 컸고 체격도 상당히 건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점을 강력하게 꼬집었어요. 피고인은 46kg밖에 되지 않는 호르에를 가볍게 제압하고 가방에 가둘 수 있었다라고요. 술에 취해서 근육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지퍼를 채운 뒤 건장한 체격의 여자가 가방을 누르거나 조롱한다면 그건 숨바꼭질이 아니라 생매장입니다. 호르에는 물리적으로 사라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의 3년은 서로를 향한 폭력과 기이한 집착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한 명은 가방 안에서 질식해서 죽고 한 명은 그 모습을 비웃으며 카메라로 찍는 잔인한 결말로 이어졌죠. 하지만 사라는 감옥에 가서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대체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의 살인사건이라면 1, 2년 안에 결론이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캐리어 살인사건의 주인공 사라분의 시계는 2020년 2월에 멈춘 뒤 무려 4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8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시간이 걸린 건데요. 물론 그 사이엔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도 있었고 플로리다를 휩쓴 허리케인 밀턴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미뤄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피고인 사라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이한 법정쇼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변론을 맡았다가 사임한 변호사만 무려 8명이었어요.
그중 7명은 국가가 붙여준 국선 변호사였죠. 사라는 변호사가 바뀔 때마다 판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내 변호사는 무능하다. 전문성이 없다.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콧대 높은 태도를 가졌다는 비난이었죠.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가 독이 든 펀치를 마셨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이미 유죄라고 단정짓고 세뇌당했다는 뜻이죠. 참다 못한 8번째 국선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며 사임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담당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도 정말 보기 드문 결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변호사를 가질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더 이상 국선 변호사를 붙여주지 않기로 한 거죠.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준비하라는 일종의 강력한 경고였어요. 변호사가 사라지자 사라는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판사에게 무려 58페이지나 달하는 자필 편지를 제출해요. 그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사라는 자신이 얼마나 지적이고 법을 잘 아는지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편지 안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법률 용어 사전이 들어있었고 미국 독립선언문과 플로리다주 헌법 내용까지 빼곡하게 베껴 썼어요. 나는 나의 헌법적 권리를 아는 당당한 시민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가장 기괴한 대목은 편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면서 인터넷에서 유명한 당황한 고양이 밈을 언급했죠. 그러고는 자신의 서명 옆에 커다란 하트를 그리고는 당황한 고양이 밈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이 고양이 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데 하얀 고양이는 식탁에 앉아서 난 모르겠는데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아주 유명한 짤이에요.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판사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에 고양이 밈과 하트를 그려넣는 이 대담함.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사라의 편지에는 또 다른 놀라운 부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지도와 세계 지도였어요. 사라는 지도 곳곳에 점을 찍어두고는 판사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보세요 판사님, 전 세계 곳곳에서 나를 응원하는 팬들이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했죠. 사라는 결국 감옥 안에서 직접 변호사 구함, 전단지를 손으로 그립니다. 노란 종이에 적힌 이 광고지에는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수제 전단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실제로 제임스 오웬스라는 변호사가 나타나서 사라의 변론을 맡기로 합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검찰과 접촉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5년이라는 파격적인 형량 합의안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사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무죄인데 왜 15년이나 감옥에 있어? 거절하겠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8명의 변호사, 58장의 편지, 고양이 밈, 그리고 수제 구인 광고까지. 사라에게 지난 4년은 감옥에서의 대기가 아니라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거대한 법정 드라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 조명은 이제 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4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정식 재판의 막이 올랐기 때문이죠. 과연 그녀가 4년 동안 준비한 그 당당한 변론은 배심원들에게 통했을까요? 아니면 호르의 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을까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은 사라에게 마지막 퇴로를 열어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사라의 변호인을 통해서 파격적인 형량 합의안, 즉 플리 바게닝을 제안합니다. 2급 살인 혐의 대신 과실치사를 인정하라. 그러면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확정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15년입니다. 이미 그녀가 4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제안을 받았다면 사라는 10년 뒤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변호사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사라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거절하겠어.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15년이나 감옥에 있어야 돼? 난 끝까지 재판으로 갈 거야. 그녀는 끝내 15년형을 걷어찼습니다. 자신이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정말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그 기괴한 확신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걸게 만든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 측은 최후의 전략을 꺼내들었어요. 바로 매맞는 아내 중후군이었습니다. 사라는 직접 증인석에 앉아서 수년간 호르에게 당했던 폭행 기록들을 나열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캐리어 지퍼를 잠근 건 살해 의도가 아니라 학대받은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방어 기제였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담당 검사는 단 한마디로 이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서 그날 밤의 영상을 다시 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십시오. 저 가방 속에 갇힌 남자는 고작 103파운드, 46kg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가두었습니다. 저 영상 속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저게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저건 고통받는 연인을 보며 즐거워하는 포식자의 목소리입니다. 검찰은 쐐기를 박았어요. 사라는 호르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동안 위층으로 올라가서 테트리스 게임을 하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방어가 아니라 아기를 가지고 고통을 준 명백한 보복이라는 것이었죠.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최종 변론이 끝나고 6명의 배심원이 평결실로 들어갔습니다. 4년 넘게 끌어온 사건, 수천 페이지의 수사기록. 결론이 나오려면 며칠은 걸릴 거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하지만 배심원들이 평결실로 들어간 지 단 90분 만에 벨이 울렸습니다. 판결이 나왔다는 신호였죠. 이제 법정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배심원단의 판결은 만장일치였죠. 2급 살인유죄. 4년 넘게 이어진 그녀의 기이한 법정 연극에 배심원들이 유죄라는 마침표를 찍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30분이었어요. 사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을 응시했죠. 하지만 그 옆에서 호르의 유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면서 4년 만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선고 전 판사는 사라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어요. 보통 이런 순간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를 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긴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거쳐간 변호사들은 무능했고 언론은 제 진심을 왜곡해서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고 이건 단지 불행한 사고였을 뿐입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고통과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녀의 발언 중에 호르에 대한 진심 어린 애도나 미안함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오직 나의 권리, 나의 억울함, 나의 고통뿐이었죠. 8명의 변호사가 자신을 포기한 것도 배심원들이 순식간에 유죄를 내린 것도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의 탓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2일 최종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사라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15년형을 거부했던 그녀의 선택은 결국 그녀의 남은 생 전체를 감옥이라는 캐리어 안에 가둬버리는 결과로 돌아왔어요. 숨바꼭질을 했다는 그 뻔뻔한 거짓말은 4년 8개월 만에 유죄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46kg의 작은 몸으로 어둡고 좁은 가방 안에서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호르에 토레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네가 바람 폈을 때 내 기분이었다 라고 조롱했던 사라. 검찰은 말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악의적인 처벌이었다고요. 사라는 정말 그가 죽을 줄 몰랐을까요? 아니면 숨바꼭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잔인하게 대갚아 준 걸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